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우리가 언제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나라로 가야 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귀한 따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발달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어떤 발달의 과정을 겪었으며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잠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알고 우리 자녀를 안다면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이런 원활한 소통은 곧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라도 우리 가슴에 품고 돌아가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지수들이 계속해서 높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종훈 박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성마가 연합감리교회의 뜨겁고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처음 써와가지고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뵙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또 이런 말씀 나누게 된 거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의 소통, 그것도 사랑의 소통에 중심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 이 종이 받으셨죠? 설문지처럼 생긴 종이요. 못 받으신 분은 손으로 펼치셔주세요. 먼저 이거가 뭐를 특정하는 건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여기에 상식문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번 문항에 2가지씩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시고 둘 중에 각 둘 중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쪽을 선택해서 이 타입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A, 내가 만약에 처음 문항에서 나는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말 듣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상대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둘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안아주는 걸 더 좋아하면 2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래서 30문항을 일단은 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때 상대라는 거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식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만약에 아들이 알렉스면 나는 알렉스가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한다. 나는 알렉스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30문항을 일단 체크를 해주세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상대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는 둘 중에 한 개만 고르세요. 여기서는 둘 다 좋아해도 배우자를 하는 게 더. 두 개 다 하시면 곤란하고요. 모르셔야 돼. 어느 게 더 나은지를. 네, 다 하신 분은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자신이 선택한 문자의 매수를 세워보세요. A가 몇 개인지,
C가 몇 개인지, C가 몇 개인지 하고 이 뒷장에 결과 A가 A, 만약에 6개면 6, B가 3개면 참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세워서 거기다 적어 넣어주세요. 네,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점수를 낸 거를 옆에다 놔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얘기할 때 그거를 다시 보자고 말씀하실 때까지 옆에 좀 놔둬주세요.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데는 부모의 사랑이 모든 것을 떠나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해주는데도 I know you love me but I don't feel it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자녀가 사랑을 느끼는 그 방법으로 사랑을 소통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는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이해하고 또 변화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자녀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사랑의 소통의 기술을 부모도 또한 발달시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통도 중요하지만 특히 자녀들에게 사랑의 소통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피지기 100점 기태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이거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요. 이거는 제가 의역을 한다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 처하더라도 잘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한다면 나를 알고 부모를 알고 자녀를 알면 원활한 소통은 답이 된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는데요. 게리 챕맨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린애도 막 태어난 어린애서부터 아주 연세가 많은 할머니까지 모든 인간은 이런 감정 탱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감정 탱크를 다른 말로 해서 사랑 탱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배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갖게 되는 세상에 대한 첫 이해는 감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한테서는 이 감정 탱크가 채워지는 것이 채워지면 감정적인 욕구가 충족돼서 보다 잘 적응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 탱크가 채워지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분노하기 쉽고 접근하기 어렵고 미성숙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크게 되고 이렇게 감정 탱크가 사랑으로 채워지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회복력 있게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바닥으로 떨어졌어도 다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근데 이 감정 탱크는 이렇게 어떻게 채워지냐면 다른 감정보다도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가 가스가 없었을 때 얼른 가서
자동차가 쓰기 직전이고 자동차가 펑션하게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넣으면 다시 자동차가 펑션할 수 있듯이 이렇게 감정 태도가 비었을 때 아이들이 부모한테 달려가서 자기의 부모가 주는 사랑으로 그 땡크를 피해야지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생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잘 펑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 인간이 언어에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이 모국어고 또 영어도 조금은 알아듣고요. 뭐 러시아어도 있고 아프리카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서 서로 마음 의사를 소통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쓰는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주면 상대방은 그 자기가 사랑을 더 잘 알아듣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채점하시고 시간을 보내서 했던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를 검사하는 검사표였습니다. 뒤를 보시면은 결과가 A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신 분 손 들어보시죠. 그분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감사해요. 정말 잘했어요. 좋은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이고요. 또 자기의 사랑의 표현도 그렇게 인정하는 말과 칭찬, 감사, 격려 등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분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B인 분, B가 가장 높은 넘버가 나오신 분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quality time. 그래서 quality time은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텐션을 해줘서 그 사람하고 눈과 눈을 마주쳐서 함께 지내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분입니다. C가 제일 많이 나오신 분. C는 선물입니다. 물건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느끼고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도 물건을 사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타입입니다. B가 많이 나오신 분. B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분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는데 이는 육체적인 접촉을 만져주거나 안아주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넘버가 똑같이 나왔으면 그런 분들은 이중 언어자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과 육체적인 접촉 두 개가 나의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거를 하시면서 나는 내가 한 번도 상대방이 말로 인정하는 말을 해서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 안 했는데 이 설문지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자기가 생각했던 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생각했던 생각과 이 설문지하고 크게 다른 분? 네, 저기 한 분 손 들었네요. 네. 어떻게 본인은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워낙. 저는 A 인정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거 답하고 나니까 육체적 접촉이 그러면
그러면 지금 잠깐 이 테이블에서 각각 두 분 계시고 그 테이블에서 서로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맞다 아니면 뜻밖이다 뭐 그런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간단하게 한 2, 3분 동안 서로 말씀 나눠보시겠는데요. 네, 그러면요. 서로 이제 의논을 하셨으면 그 테이블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랑의 언어를 거기 있는 핑크 테이블에 적으셔서 거기다 꽂아주세요. 우리가 쓰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사랑의 언어. 싸우지 마세요. 2대2 양보를 해야 되겠는데 2대2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해주세요. 그 이름을 쓰세요. 앞에서 볼 수 있게. 네. A가 아니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누가 이긴 거예요? 대부분이 봉사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컨디션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뭘 적으라고? 이 테이블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네. 그때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이 이거를 해주는 게 내가 좋다. 그렇죠. 내가 좋다. 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봉사를 해주면 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 네, 그거예요. 맞나요? 네. 그럼 돌아가시면서 이 테이블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 거기는 봉사예요. 봉사,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동사, 맨 마지막 테이블은 동사, 또 그 다음 테이블도 동사, 그렇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어가 꼭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 사랑의 소통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또 부부간에도 사랑의 소통으로 사랑의 언어를 서로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계시는 윤석우 형제님, 네,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본인이 자기 사랑해.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와이프는 제일 많은 게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와이프한테 사랑을 표현하실 때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계속 표현해 주시면 와이프가 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더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분께서는 봉사였어요? 함께하는 시간, 네,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요. 근데 사랑의 이 언어에서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랑의 언어가 이제 여러분께서 제일 처음에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것은 제1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모국어 같은 거죠. 우리는 한국말이 모국어라서 한국말을 제일 좋아하지만 영어도 조금은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1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주면 이렇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사랑 탱크가 빨리 찹니다. 하지만 꼭 제1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도 제2 사랑의 언어 아니면 다른 언어도 어쨌든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랑의 탱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한테 어플라이 해보면 자녀들이 부모가 우리가 생각할 때 봉사만 계속해줘.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랑을 느끼는 게 봉사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밥 해주고 라이드 주고 너 공부해라 내가 방 청소해줄게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애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을 표현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시고 걔네들이 느끼는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해줘야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랑의 언어는 현재 여러분이 오늘 특정하신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든지 봉사든지 그렇지만 이 사랑의 언어가 그렇게 바위에 탁 새긴 것처럼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어떤 경험과 발달에 의해서 그 사랑의 언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를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신체적인 접촉으로 사랑을 느꼈지만 애가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느낄 거라고 시간이 갈수록 한번 가끔씩 재점검해보고 걔한테 적합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조금 재미없지만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발달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를 발달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보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신생아로 태어나서 나이가 든 노인이 돼서 돌아가신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노인으로 태어나서 청소년으로 죽거나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은 보편적인 발달을 거치고 또 발달의 속도에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이 다르게 개인성과 독특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발달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성 발달, 정서 발달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은 각기 발달하지만 또 서로 상호 관련돼서 전체적인 인간으로 또 인간이 뭉쳐서 또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정적인 시간이지만 어른이 돼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거의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발달은 분야와 통합 과정을 거치고 또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팩터죠. 그러니까는 그런 지인과 그런 유전에 의해서 유전과 그리고 학습과 환경과 경험으로서 상호작용해서 완전히 유니크한 그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이렇게 다 다른 방법으로 보편성을 띠면서도 각각 개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유니크한 그런 독특한 그 각각의 개인을 만들게끔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8가지 발달 단계로 사람을 나눕니다. 태내기서부터 유아기, 학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런데 오늘은 자녀한테 강조를 두기 때문에 태내기서부터 청소년기 그 부분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이론 중에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사용해서 발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기는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감각운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운동기는 자기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인지를 발달시키는 거니까 만져보고 빨아보고 느껴보고 그러면서 인지를 발달시키는 시기인데요. 이 유아기와 거름마기 이 첫 3년 동안은 성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완전히 그 수동적이고 완전히 의존적인 아이에서 나중에 거기서부터 하나씩 발달해서 이제는 서로 엄마와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어느 정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애들이 발달하는 게 유아기와 거름막인데요. 이 동안에 보통 정서 발달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울음소리도 다 똑같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울음소리로서 의사를 소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음절의 말서부터 웅얼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음절의 말, 그리고 나중에는 한 센텐스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유아기 기간입니다. 그때 또한 신체적으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하고 한 살 반 됐을 때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급격한 성장 발달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 뇌의 발달도 엄청나게 뇌의 성인의 한 70%의 뇌의 용량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사등신으로 머리는 이렇게 크지만 몸은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머리가 먼저 발달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애착관계입니다. 이 애착관계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프라이머리 케어기버, 그러니까 주로 엄마가 되겠죠. 엄마가 배고플 때 자기의 먹여주고 촉촉할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등의 생존의 필요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줌으로써 아기가 보호를 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곳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이런 secure base, 안정감을 형성하게 돼서 이것이 기본이 돼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전 라이프를 통해서 그 이후에 홀 라이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형성하는 시간이 이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이런 것을 형성하지 못한 애들은 이 세상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사랑을 해주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계속해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애들이 사랑이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런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서 애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걸음마기 때는 이제는 조금 걷게 돼서 자기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엄마를 분리하고 그리고 또 조금씩 걷게 돼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스스로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통제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면서 자아에 눈뜨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서 그때 뭐 테러블 투라고 그러죠. 모든 걸 노노노 그리고 뭐 또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통제감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또 기억력이 발달해서 어떤 그 엄마가 지금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온다는 거, 이렇게 깍꿍놀이를 해도 엄마가 없어지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인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정서적인 걸음마기에서의 발달 과제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의지나 자신감으로 자기가 스스로 시도한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자기의 자율성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엄마가 다소 지저분하고 억지르고 또 집을 어딜더라도 애가 충분히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익스플로어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잘 다니도록 권장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컨트롤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잉 보호를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면 자기는 아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못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나머지 더 커서도 어떤 일을 새로 시도하거나 그런 거에 굉장히 주저하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학년 정기는 프리스쿨 같은 데 가서 집 밖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애들이 어느 정도 말도 하게 되고 운동도 자기 혼자서 돌아다니게 하면서 이제 거의 어른보다는 못하지만 자기 감정을 숨길 수도 있고요. 능청을 떨 수도 있고 또 뻔한 거짓말, 고집도 부릴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애들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지 언어 발달로서는 전조작기인데요. 조작이라는 것은 멘탈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직 머리로서 사고는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만지는 것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지 머리로 어떤 추상적인 것을 그려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부분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애기들은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끊어지면 나무가 알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사람과의 그런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무할론이라고 말하고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생기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수를 셀 수가 있고요. 날짜 개념이 생겨서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사회성의 발달로서는 상호놀이, 서로 협동해서 애들하고 같이 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나는 남자고 쟤는 여자고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딸은 엄마와 아들은 아빠와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성 역할 그리고 행동 양식을 습득합니다. 또 도덕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아 형성이 시작됩니다. 자아 형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컨셉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자아 형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 시간에는 거의 부모겠죠. 부모와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렴풋한 그런 컨셉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때
주도성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솔선해서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부모가 이런 주도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공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과잉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벌을 받으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무능감을 느끼게 돼서 그 이후에 그 어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죄의식을 느끼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아이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년 전기까지 3살에서 6살 때까지는 이제 애들이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아직 인지가 발달하지 않아서 사랑이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거의 다 표현해 두면서 사랑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아이들은 내가 어떤 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랑인지에 대한 컨셉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때는 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져주고 접촉해주고 이런 정서적인 접촉이 애들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해가지고 애들이 아픈데 부부해서 만져주면 정말로 약손은 아니지만 진짜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엄마가 만져주는 그 사랑의 터치로서 그 감정 탱크가 채워지고, 그래서 애들이 아픔조차도 못 느끼는 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또 잠자리에서 안고 책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속삭여주는 것, 그런 걸로써 애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령기는 킨더가르텐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말합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능력이 개발되고 애들이 진짜 이때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악기도 다룰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발달이 되는데요. 이때는 그런 학문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고요. 또 학교라는 조직 생활을 통해서 경쟁이나 협동 규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가 생기고요. 친구에게 아주 의리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노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애들하고 그룹으로 어울려서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 인지 발달은 구체적 조작기로서 아직 초상적인 조각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초상적인 생각을 해서 멘탈리 그거를 이렇게 오퍼레이트 하는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관찰이 가능한 그런 구체적인 사건으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 이거를 바로 전에 학령기 전에는 사과 하나, 또 다른 사과 하나 해서 두 개지,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능했는데, 이때는 그냥 숫자로 1 더하기 1은 2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 학령기에 있어서 또 인지적인 발달의 하나 중요한 인지적인 발달은 분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중심화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특성밖에 생각을 못했는데요. 동시에 한 가지 특성 외에 여러 가지를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탈자기중심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이런 인지 발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친구들과의 소통이나 가족 간의 소통도 더 용이해지는 시기죠. 그리고 보존성의 개념이 생겨서 옛날에는 바람이 꽉 차있던 공에 바람이 빠지면 그건 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람이 차있던 공에 바람이 다 빠져서 납작하게 돼도 스틸 공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죽음의 불가역성을 알고요. 그리고 잠하고 죽음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심리가 발달해서 이때는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가 놀고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놀고 서로 절대 섞이지 않죠. 너랑 나랑은 다르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정서 사회 발달은 이제 애들이 이때는 좀 더 감정적인 것들이 분화가 돼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무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감 같은 것도 내가 공포를 느낀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분노도 어떤 자기의 욕망이 좌절되거나 놀림을 당할 때, 뭐 비교를 당할 때, 자기가 실수했을 때, 뭐 그럴 때 분노를 느끼고 자기가 분노를 느낀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또 불안, 무서운 순간을 봤을 때 불안하거나 시험 공부를 안 했을 때 시험을 망칠까봐 불안을 느끼거나 뭐 그러한 인지적인 조작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동성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해지고 그리고 그때는 전부 다 뭐 똑같은 게임을 하면 다 똑같이 게임을 해야 되고 여자애들은 똑같은 헤어스타일이라면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동조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시절에 자아 개념이 확립됩니다. 자아 개념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감이나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는 자기 자아 존중감이 생깁니다. 이 자아 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생기고요. 이것이 그 바람직한 행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자아 존중감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게 되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룰을 잘 지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아 존중감은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애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나는 중요한 사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아 존중감이 학업이나 그런 학교의 생활이나 그 모든 다른 사회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령기 때 과업은 근면성과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공부나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는 이 학령기 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 때 가서 공부 안 한다, 뭐 공부 버릇이 안 들었다, 그거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러한 근면성과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셔야지 초등학교 때 이러한 근면성과 일에 대한 그런 태도를 확립하게 도와주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자기가 언어를 어느 정도 쓸 수도 있게 되고 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알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부터는 애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사랑의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령기 아동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뒤에 가시면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학령기 애들에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설문지인데요. 여기서 이거를 보고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연령에서는 애들이 학교에서 매일같이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어떤 때는 긍정적이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그러한 인터랙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굿데이가 있고 배드데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항상 사랑이 보장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부모들께서 항상 애들의 사랑의 언어를 확실히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제1사랑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4가지의 사랑의 언어도 항상 보여줌으로써 애들이 감정 탱크를 완전히 채우고, 그리고 다음날 또 학교에 가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여러 인터랙션을 하면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살에서 9살 정도에서는 많은 남자애들이 옛날처럼 엄마가 안아주고 좀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것들을 애기들한테는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저희 스쿨버스 스탑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항상 제가 아침에 스쿨버스 갈 때 이제 현관문을 열고서는 안고 여기다가 꼭 또크 쓰고 잘 갔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려는데 저를 딱 막더라고요. 2학년 때. 그리고서는 집으로 다시 끌고 와서 현관문을 닫은 다음에 no power lecture. 아니, 밖에서는 남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애가 이제 이 에이지가 돼서 나는 남자고 나는 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변하지도 않고 아직도 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나이 때는 애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뭐 다른 랭귀지도 있지만 그 아이의 제1사랑의 언어가 신체적인 접촉일 경우에는 뭐 어깨를 두들거나 아니면 같이 뭐 레슬링을 하거나 뭔가 접촉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옛날처럼 뭐 안아주거나 여기다 바이 뭐 키스 앤 바이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애가 싫어하고 엠버러싱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가 일단 노 하기 전에 먼저 엄마가 변해주는 게 더 올바른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 여기서 아이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칭찬의 말일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학년기 아이들은 내가 칭찬받을 짓을 했다, 이 정도는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별로 잘하지 못했는데 엄마가 잘했어 그렇게 칭찬을 하면 그게 솔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칭찬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또 칭찬을 너무 남용하면 별로 잘 못했는데도 이제 뭐 기죽이지 않는다고 맨날 칭찬을 하면 정말로 칭찬 별로 못했는데도 칭찬을 안 해주면 정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칭찬을 해야만 할 때 칭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그 노력이나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들이 그런 거 칭찬이 자기 그 프라이머리 제일 사랑의 언어였을 때 칭찬이나 그런 인정하는 말을 받을 때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충분히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칭찬할 게 없을 때는 그거 말고 뭐 너 수고한 거 정말 잘했어, 노력한 걸로 노력한 거는 엄마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지 애들이 그걸 신시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언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는 말일 경우에 다른 애들도 이제 야단치는 말이나 또 부정적인 말에는 상처를 받는데, 그 아이의 제1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에는 다른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혼나거나 아니면은 야단치는 말이거나 비하하는 말이 훨씬 더 상처가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잘못해서 이제 너무 화가 나거나 애가 혼날 짓을 했을 때 야단을 쳤고 비하하는 말이나 뭐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경우에 얼른 사과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는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해서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 다른 애들과 신체적인 접촉이나 봉사나 그런 것이 제일 사랑의 언어인 아이보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는 그러한 야단치거나 비하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애들보다 몇 배로 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 함께하는 시간은 꼭 시간을 같이 어느 정도 많이 보냈다. 이 학령기 아이들하고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있으면서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숙제를 같이 하거나 같이 그로서리 쇼핑을 가거나 엄마가 청소를 할 때 같이 하거나 해서 뭔가 같은 타스크를 같이 하면서 얘한테 어텐션을 해주는 게 학령기 애들한테는 더 효과적이고 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때 이제 부모들이 관찰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가 나에게 아까 부모님 본인의 사랑의 언어는 아까 설문지 하면서 파악을 하셨고요.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애들을 관찰하면서 얘가 나에게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또 다른 사람, 나 엄마나 아빠 말고 자기 친구들이나 뭐 형제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가, 또 자주 하는 불평이 무엇인가, 자주 하는 요청이 무엇인가, 뭐 아니면 어떤 너 선물을 받고 싶니, 뭐 아니면 뭐 엄마가 안아줄까, 뭐 몇 가지 선택을 줘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런 거를 보면서 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항상 연구하고 파악하는 것이 원활한 사랑의 소통을 위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청소년기 단어를 두신 분. 네.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갑니다. 청소년기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은 독립성과 자아 정체를 형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전 청소년기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스트러글을 하는데 그 스트러글은 자기의 독립성과 내가 누군지 자기의 자아 정체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는 신체적인 발달이 정말 그로스 스토리라고 키도 왕창 크고 그리고 성장이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급격한 성장으로 신체의 비율이나 그런 게 다 깨져서 조화와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발은 이만하고 허리도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길지만 머리는 이만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모습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바깥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러한 심리적으로도 바깥에 보이는 것 이상의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호르몬 체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이러한 자기가 겉으로 보이는 불균형 때문에 또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산만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는 부모들이 옛날처럼 학령기 애들처럼 그냥 예뻐하고 사랑하기에는 가끔가다 좀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소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청소년기의 애들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면 그 아이들을 다루고 또 서로 사랑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청소년기에서의 뇌의 발달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초기 1년의 뇌의 용량이 어른의 70% 정도 자란다고 했는데요. 이 뇌의 발달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뇌의 발달을 이해하시면은 청소년기 애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뇌 발달을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은 형식적 조작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가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자기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모나 기성세대에게도 되게 비판적입니다. 또 도덕이나 가치나 이 현재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을 또 챌린지를 해보고요. 또 자기가 하는 미래의 결혼이나 직업이나 그런 인생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정서 발달에서는 이런 호르몬적인 불균형이나 신체적인 불균형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충동적입니다. 또 종교성이 발달하는데 특히 지금까지는 터치스쿨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주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교회 안 가, 다 거짓말이야, 그런 식으로 막 챌린지를 하게 되고, 또 어느 때는 그러고 나서 또 가서는 또 맞다, 굉장히 서로 막 의심을 하고 의문을 하면서 어떠한 그 종교적인 진리와 자기 간의 생각의 커다란 대결이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시기로서 그거를 거치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기를 부모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옆에는 티피컬한 청소년의 행동을 썼는데요. 보통 청소년이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 왜 이랬어? 그러면 야, I didn't think about that.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일해서 저질러 버리고요. 또 되게 리벨리어스,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게 또 계속 반항적인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갑자기 또 순한 양이 돼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되고요. 또 스타일, 요새 청소년들은 또 외모 감각적이어서 굉장히 머리나 옷이나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쓰고요. 또 과민해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막 화내고 또 똑같은 일을 다음에는 화 안 내고 그렇고 또 어느 때는 말을 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도저히 어느 때는 말이 되지도 않는구나. 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그거가 정말 보통 티피컬한 청소년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친구가 가장 중심이어가지고서 자기가 친구하고 전화하고 있으면 아무리 부르거나 부모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맨날 모든 사람 내 친구를 다 하는데 나만 못하려면 weird Korean parents weird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우리 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애만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게 아니고 가장 티피컬한 청소년기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너 청소년기의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하고 인터랙션 할 때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애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까? 이게 청소년의 뇌인데요. 청소년의 뇌를 이해한다면 청소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요. MRI나 그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MRI 같은 분석 장비가 개발되고서 청소년기의 뇌 발달의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보통 12살 정도가 되면 뇌 부피 성장은 거의 성인처럼 완성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뇌의 내부는 속에 있는 그 뇌의 분화는 약 25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신체 발달이 이렇게 고르게 되지 않고 다리만 길고 발만 크고 그런 것처럼 뇌의 발달도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 발달 속도가 각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뇌가 뒤에서부터 앞에서 발달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의 뇌가 이렇게 제일 뒤에 그 신체적인 운동 능력을 관장하는 손의 부분이 먼저 발달하고요. 그러고 나서 감정과 동기부여에 관여되는
그 부분이 발달하고, 그리고 제일 앞에 전두엽 부분 추론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그러한 부분은 제일 늦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를 가진 애들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렵습니다. 감정하는 데는 벌써 저렇게 커다랗게 발달했는데 그걸 억제하는 저지먼트는 아직도 발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신체 활동을 선호합니다. 저 부분 때문에. 또 높은 흥분과 적은 노력의 활동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로 잘 참지 못하고 애들이 하는 행동들이 뇌가 아직도 완벽하게 발달이 안 돼서 전두엽이 올바른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두엽은 25세나 돼야지 완벽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이 너무나 정말 제가 더 해도 되나 할 때는 25세까지는 잘 되겠지라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시면 그때까지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찍 발달하는 애도 있지만 25세까지는 그냥 올바른 판단을 내주는 아이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뇌의 발달은 감정을 다루고 감정을 다루는 부분보다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이성을 다루는 부분보다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애들이 마약이나 그런 비디오 게임 같이 그런 조그마한 노력으로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뇌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서야 할 거는 이 뇌의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전지와 강화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전지라는 것이 이렇게 꽃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뇌도 잘 안 쓰이는 곳들은 전정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많이 쓰는 뇌는 계속해서 더 발달하게 된다. 스트렝스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기간 동안 음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음악에 관여하는 뇌는 훨씬 더 발달을 하고 그거가 똑같은 원리로 수학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수학에 쓰였던 뇌는 훨씬 더 발달하고 대신에 음악 하나도 안 하고 책 하나도 안 읽어서 책 읽는 쪽에서 쓰이는 뇌는 정말 더 점점점 없어지고 비닉부, 부익부 비닉부인가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게임에도 전자게임을 많이 하면 오락에서 썼던 그 뇌는 그쪽에 다 발달하고 그리고 다 공부하거나 그럴 때 쓰이는 뇌는 줄어들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애들에게 뇌의 발달을 얘기를 해주고 너 전자게임 하면 그쪽의 뇌만 계속 발달한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또 그런 행동을 조금 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는 이렇게 뇌의 발달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 티피컬 청소년을 사랑하는데 저한테는 참 도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참 예쁘지만 어느 때는 참 사랑하기가 힘든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청소년기 때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어느 때보다 부모의 사랑이 중요하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부모님과의 커넥션과 부모님의 액셉턴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의 널처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청소년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러브랭귀지를 본다면 사실 청소년한테 이거를 주면서 이거 너 러브랭귀지를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건데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읽지도 않고 걔의 러브랭귀지는 뭘까요? 선물입니다. 받아내려고.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걸 보면은 벌써 진지하게 학령기 애들처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써 조작을 컨트롤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말로 해서 물어보면 애들이 기분이 정말 그 순간 느껴서 진심으로 말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러브랭귀지를 알아내느냐? 그거는 애들에게 일단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애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가? 그리고 또 애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그리고 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애들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애가 가장 원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청소년기 때 사랑을 부모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할 때가 아니라 전적으로 청소년의 무드에 달려 있습니다. 걔가 기분이 좋을 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지 우리가 너무 예뻐서 사랑을 표현하면 그때는 정말 Don't touch me 절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부모가 항상 얘기하고 있다가 걔네들이 사랑을 표현해줘도 됐고 느껴진다 하면은 그때 사랑을 표현해줘야지 걔네들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집니다. 또 가장 무난한 사랑의 언어는 이 시기 때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청소년한테는 칭찬을 할 때도 아까 학령기 애들과 똑같이 항상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빈말로 칭찬을 하면 그거는 또 얘네들이 더 잘 알아서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고요. 또 이 청소년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트레인을 해야 돼요. 스페시픽한 액션을 이렇게 자꾸 찾아보고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나. 가끔 가다가 정말 칭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칭찬할 걸 찾아낸다는 훈련을 계속 엄마 스스로 해서 그 애들의 사랑 탱크를 채워줘야지 청소년 때 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충분히 사랑이 충족이 돼야지 잘 펑션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면서 정말로 성숙한 청년으로 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기 때 학령기 때 사랑의 언어가 청소년기에 대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기라는 시기상 다른 세컨더리 사랑의 언어나 또 다른 사랑의 언어가 더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신체적인 접촉이었을 경우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애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거나 운동 경기 후에 너무 지쳐서 왔다거나 그랬을 때 엄마가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아이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충족되게끔 그렇게 머리를 쓰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나를 알고 애들을 알면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루한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